세계적으로 강추위와 다발적인 폭설이 이어지면서 믿기 힘든 수준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동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높게 쌓인 눈 때문에 도시까지 마비되어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역들도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인들의 발언이 미국까지 알려져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가? 라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 논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SNS와 뉴스피드를 뜨겁게 달군 이 영상을 보셨나요? 최대 아파트 10층 높이까지 눈이 쌓여버린 탓에 주민들은 현관문이 막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고 눈더미 위에서 미끄럼틀을 타기도 합니다. 도시의 이정표여야 할 높다란 신호등마저 눈 아래 파묻혀버린 이 모습에 많은 이들은 AI로 생성한 가짜 영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하지만 곧 공중파 뉴스에도 이 영상이 그대로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실 AI 영상이 맞고 공중파 방송마저 속아 뉴스 보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AI 영상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줄어들었지만 역대급이자 재난급 폭설이 닥친 것은 사실인데요. 실제 러시아 캄차카 반도는 사람 키를 훨씬 넘기는 기록적인 폭설로 도시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죠. 미국도 다를 바가 없는데요. 불과 며칠 전 미국 미시간주 고속도로에서는 폭설로 인해 무려 10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차량의 잔해들로 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완전히 폐쇄되었고 뉴욕 일대 역시 폭설이 이어지며 항공기 수천 편이 결항되었죠. 하늘길과 땅길이 모두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냉정하게 수치로만 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겨울은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춥고 눈도 적게 내리는 편입니다. 일부 지역에 기습적인 폭설이 내리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작년보다 확실히 평화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는 덥다며 히터 온도를 낮추라는 민원이 나오고 사람들 간에는 지하철이 덥다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출근길 히터 나만 죽을 것 같아? 지하철 더운데 왜 에어컨 안 틀어줘요? 등의 제목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근길에 지하철 타는데 히터 때문에 너무 더워서 힘들다. 사람도 많아서 답답한데 무슨 집 안방 수준으로 히터를 틀어놔서 반팔 입어도 될 정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다. 콩나물 시루마냥 붙어가는데 무슨 히터냐. 추우면 껴입으면 그만이지만 벗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히터 때문에 어지럽다고 호소하며 숨이 막혀서 없던 공황장애가 생길 지경이라고 고통을 토로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추위를 많이 타는 노약자들은 어떡하냐? 난방 안 하면 안 한다고 민원 넣을 거면서 그렇게 더우면 패딩을 벗고 타면 되지 않냐며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온도 관련 민원이 심할 때는 한 해에 무려 7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승객 개개인마다 체감 온도가 다르다 보니 같은 칸 안에서도 한쪽에서는 덥다고 난리고 다른 쪽에서는 춥다고 민원을 넣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에 공사 측에서는 매일매일이 온도와의 전쟁이라며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덥다 춥다의 치열한 설전이 미국 커뮤니티까지 알려지면서 미국인들이 한국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미국인들이 한국 지하철 난방 논쟁을 보며 황당해하는 데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은 같은 지하철 칸 안에서도 취향을 통일하려 든다는 점입니다. 미국인들의 시각에서 지하철은 그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공장소이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덥고 누군가는 추운 것이 당연한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내가 덥다고 해서 온도를 조절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덥다고? 난 추운데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는 개인주의적 태도를 보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집단 합의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공사에서는 암묵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 평균값을 민원을 통해 관철시키려 하죠. 이 모두에게 적절한 온도를 제공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문화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양냉난방 칸과 같이 온도가 다른 지하철 칸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미국인들은 특정 칸만 온도가 다르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논란 반응을 보이곤 하죠. 두 번째는 민원이 실제로 반영된다는 사실에 미국인들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민원을 넣고
그것이 기사화되고 결국 서울두통공사가 기준 온도를 조정하겠다고 발표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데요. 사실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도 공공서비스가 개인의 사소한 불편함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미국에서 지하철 온도에 대해 민원을 넣으면 자동 응답기가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기계적인 답변을 내놓고 끝납니다. 즉 온도 관련해서 민원을 넣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기준이 바뀌려면 대형 사고가 터지거나 법적 소송이 걸리거나 거대한 정치적 이슈가 되어야 하죠. 내가 말하면 바뀐다는 한국인들의 효능감과 민원 피드백 시스템 자체가 미국인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인 셈입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인이 앱으로 민원을 넣는 모습에 지하철 앱으로 온도를 낮춰달라고 하면 진짜로 방송이 나오고 조절이 된다, 이건 마법 같다 라며 놀란 반응을 보이곤 하죠. 세 번째는 한국인들이 대중교통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쾌적 서비스로 본다는 것입니다. 서구권에서 지하철은 그저 안전하게 이동만 시켜주면 땡인 수단입니다. 더우면 창문을 열고 냄새가 나면 코를 막고 타는 것이 기본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지하철을 내가 내는 세금과 요금에 상응하는 생활 서비스로 인식합니다. 온도뿐만 아니라 소음, 냄새, 심지어 이동 상인들의 소란까지도 모두 관리의 대상이자 요구의 대상입니다. 이에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왜 지하철에서 호텔급의 쾌적함을 기대하지? 그리고 왜 그게 실현되고 있는 거지? 라며 의문을 던집니다. 네 번째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세계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한국 지하철은 외국인의 시선에서 보면 이미 천국입니다. 와이파이가 터지고 온돌 시트가 깔려 있으며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줍니다. 시스템이 너무 좋다 보니 한국인들의 기대치 역시 하늘을 찌르게 된 것이죠. 외국인들은 이미 최첨단 시스템을 누리고 있는 한국인들이 온도 몇 도 차이로 싸우는 모습은 일종의 부유한 나라의 투정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런던이나 뉴욕에 낡고 쥐가 돌아다니는 지하철을 타본 사람이라면 한국의 난방 논쟁은 그야말로 배부른 고민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난방 논쟁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지하철이 얼마나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비록 덥거나 춥다며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지만 이런 활발한 민원과 피드백이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을 만든 원동력일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의 높은 기준과 그에 부응하려는 운영 주체의 노력이 결합되어 지금의 기적 같은 대중교통 문화를 만든 것이죠. 우리 곁에 있는 이 깨끗하고 따뜻한 지하철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기적 같은 공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방송 프로그램 중에는 시청자들이 가져온 희귀한 물건을 감정하고 가격 협상을 통해 사고 파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라스베이거스의 실제 전당포에서 촬영되는 전당포 사나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한국과 관련이 하나도 없는 이 미국 방송에서 한국 특집 영상을 제작하고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밝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방송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물건을 들고 나온 사람들도 등장하면서 물건의 정체와 감정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미국 방송에서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전당포 방송에 등장한 희귀한 한국 관련 물건들은 무엇일까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당포인 골드앤실버샵입니다. 이곳을 배경으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전당포 사나이들은 200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도 방송을 이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전당포 사나이들 프로에서 한국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Sangrangyo, I hope you visit one day. Korea, we are always here with you. 이들이 서툰 한국어까지 사용하면서 영상으로 한국에 감사 인사를 전한 이유는 바로 애초에 타깃 시장으로 설정하지도 않았던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방송 프로그램인 전당포 사나이들은 한국에서의 누적 조회수가 무려 1억 6천만 회를 돌파했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당포의 실질적 주인 릭 해리스는 한국의 반응에 의아해하며 영상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 밖에서 특히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줄 몰랐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데도 우리 쇼를 좋아해줘서 놀랍다. 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죠. 또 릭 해리스는 한국을 위한 특별 영상에서 자신의 전당포에서 만났던 특별한 한국 물건에 대한 사연을 공개하는가 하면 한국 팬들이 지어준 별명인 링 노스에 대해 언급하며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평소 릭 해리슨이 가격 협상을 시작하면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을 늘 반으로 훈정하다 보니 한국 팬들은 그를 영화 어벤져스 속 타노스에 빗대 링 노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설명을 들은 릭 해리스는 한국 팬들의 센스가 대단하다며 링 노스라는 별명이 마음에 든다고 폭소를 터뜨린 겁니다. 그러면 해당 프로에 등장한 한국 관련 물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국과 관련된 첫 번째 물건은 바로 마릴린 먼로의 한국 위문 공연 출입증입니다. 아무리 유명 연예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증 같은 종이 쪼가리가 얼마나 할까 싶지만 예상외로 감정가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한 남자가 군 출입증으로 보이는 물건을 가져와 비싼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54년 한국 전쟁 직후 미군 위문 공연을 위해 방한했던 마릴린 먼로의 군 출입증으로 노마진 디마지오라는 이름의 서명과 출입증이 만료됐다는 뜻인 무효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죠. 노마진 디마지오라는 이름은 마릴린 먼로의 실명인데요. 1954년 조 디마지오와 결혼한 마릴린 먼로는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갔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미군이 한국에 와서 병사들 위문 공연을 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국 땅을 밟게 되었고 4일 동안 이어진 공연의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장병들이 내지른 함성 소리가 너무 커 헬기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죠. 당시 한국의 겨울은 영하까지 떨어져 매우 추웠지만 그 추위 속에서도 얇은 드레스 차림으로 수만 명의 장병 앞에서 공연을 펼쳤던 마릴린 먼로는 자서전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 방문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꼽았는데요. 한국에 가기 전까지 나는 내가 진짜 스타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다. 무대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수만 명의 장병들을 보며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느꼈고 그것은 내 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러한 사연이 녹아있는 마릴린 먼로의 출입증에 릭 해리스는 곧장 역사문서 감정 전문가 스티븐을 불러 감정을 맡겼는데요. 스티븐은 잉크의 산화 정도와 서명 필체를 확인해 남성이 가져온 마릴린 먼로의 군 출입증이 실제 한국에서 사용한 진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매우 훌륭한 물건이라고까지 덧붙였죠. 하지만 가격이 얼마나 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날짜가 없고 사진이 붙어있지 않다는 점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으며 감정가로 25,000달러, 한화 약 3,600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이에 출입증을 판매하러 온 남성은 당황한 듯 이전에 출입증이 5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도 팔린 적이 있었다고 말하며 자신은 전문가 말을 참고해 3만 달러에 팔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릭 해리스는 과거 5만 달러에 팔렸던 출입증의 경우 사진과 날짜가 있는 완전한 형태의 출입증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결국 릭은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12,000달러라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다시 제안했고 끝내 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거래는 무산되었습니다. 종이 쪼가리인 군 출입증이 이렇게 비싸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과 관련된 두 번째 물건은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이었습니다. 금메달을 판매하러 온 남성은 자신이 올림픽을 좋아해서 메달을 약 13,000달러에 샀다며 8,000달러에 팔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릭 해리스는 메달을 보자마자 특유의 예리한 시선으로 디테일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포츠 수집품 중 올림픽 금메달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트로피지만 누가 어떤 종목에서 딴 메달인지에 따라 가치는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죠. 이어 릭 해리슨이 판매자에게 이 메달이 어느 선수 거였는지 무슨 경기에서 나온 건지를 물어보자 판매자는 선수가 아닌 수집가에게 구입한 것이어서 정확한 스토리를 모른다고 답했는데요. 릭 해리슨은 이 바닥에서 디테일은 곧 돈이라며 1988년 서울올림픽 메달이 8만 달러에 팔린 적도 있고 5천 달러에 팔린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릭 해리슨은 이 메달은 디테일이 없다며 10,000달러를 불렀죠. 18,000달러를 생각하고 있었던 판매자는
판매자는 자신이 샀던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결국 판매자는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서 메달에 얽힌 스토리를 좀 더 조사해보겠다며 메달을 챙겨 떠났습니다. 릭 해리스는 이 두 가지 외에도 한국과 관련된 물건들을 많이 봤다며 1962년 한국 공군이 미 공군에게 전달했던 감사장과 같은 자신이 소장했던 여러 한국 관련 물품들을 언급하며 한국과 인연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전당포 운영의 철칙으로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적정 가격을 찾아내는 것을 꼽았는데 영상 속에서 그가 전당포를 운영하는 방식은 늘 한결같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쓸데없는 감정도 없죠. 이런 솔직하고 직선적인 거래 방식이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오히려 시원하게 다가오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가 주말에 자신이 운영하는 바에서 팬들을 만나는 것을 즐긴다는 소소한 팁을 공개하자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라스베이거스 여행 코스에 전당포를 필수로 넣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릭 해리스는 한국 팬들의 질문을 받아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주기도 했는데요. 가지고 있는 물건 중 가장 비싼 물건은 어떤 거냐는 사적인 질문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중 가장 비싼 아이템은 모리스 샌덱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오리지널 사파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37만 5천 달러에 판매한다고 한 것을 릭이 흥정에 성공해 25만 달러에 구입한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한국에서 인기가 꽤 있다고 들었다며 직접 인사를 남겼는데요. 한국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당포 사나이들의 릭 해리슨입니다. 한국 팬 여러분 최고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à la ville de Séoul.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말 등고등락이 심한 굵직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에는 여러 위기를 거쳐가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거듭나기까지 했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대한민국이 이뤄낸 기적 같은 사건들 탑3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기적에 직접 참여해 이바지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책과 미디어를 통해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이 이뤄낸 기적 탑 3위는 바로 인터넷 개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처음 인터넷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인데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인터넷을 개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6.25 전쟁을 겪고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인터넷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마저도 의아한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요. 개중에는 돈 주고 기술을 사온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있을 정도이지만 이러한 의문과는 달리 실제 우리나라는 1982년 전길남 박사의 주도하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체적인 인터넷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군사기술로 취급해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토 일부 국가들끼리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개발해낸 우리나라가 미 전산망과 연결할 수 있는 장비인 라우터를 판매해 줄 것을 요구하자 미국은 우리나라가 북한, 중국 등 공산국가와 가까워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핵심 장비를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것을 거절했고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은 개발했지만 미 전산망에는 접속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전길남 박사는 미국과 연결하는 데 필요했던 라우터 장비의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는 방식을 개발해내었고 미국의 장비 없이 한국에서 미 전산망에 곧장 연결해버려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제 미국과 나토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이러한 기술 개발로 인해 폐쇄적이던 인터넷망을 세계에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죠. 당시 한국의 인터넷 개발 소식에 충격을 받은 것은 아시아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본, 중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가 전길남 박사를 통해 기술을 배워갔고 자국에 인터넷을 보급하기 시작했죠.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이뤄낸 기적 2위는 1988 서울올림픽 유치입니다. 88 올림픽 유치는 우리나라에게도 기적이었지만 세계적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88 서울올림픽이 역대 가장 평화로운 진정한 화합을 이끈 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적 행사를 주최한 경험이 전무한 데다가 남북전쟁과 군부 쿠데타를 겪은 상황이어서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희박했었는데요.
실제 서울올림픽 유치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곳밖에 없었고, 심지어 경쟁 상대였던 일본은 10년 전부터 88 올림픽 유치 준비를 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일본이 88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테니 아시안게임에 한국을 지지해달라는 거래를 일본에 제안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자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것이라 생각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안을 거절했고, 일본과 공조한 토련 출신 IOC 위원 티토프는 우리나라 유치단 면전에 대고 당신들은 일본에서 빌린 차관 60억 달러도 갚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면박을 주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죠. 그렇게 우리나라는 미국, 대만, 그리고 자국의 표까지 총 3표밖에 못 받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하에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가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à la ville de Séoul. 세 표밖에 못 받을 것이라 예상된 우리나라가 무려 52대 27표 차이로 일본을 이기고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것이죠. 여기에는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재계 인물들의 활약과 제3세계 국가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우리나라가 성장을 거듭해 세계적 행사 개최지로 선정되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 반응이지만, 경제 안전 자본 등이 전부 낙후되어 있던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3표밖에 받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이겨내고 세계적 행사의 개최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관민이 하나 되어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올림픽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거리를 청소하고 점검했으며 택시 기사들은 친절한 응대와 외국어를 배웠죠. 여기까지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 분명하지만 서울올림픽은 한국을 넘어 세계의 기적이 되었는데요. 이는 서울올림픽 이전에 치러진 올림픽들이 반쪽짜리 올림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산진영에서 개최된 1980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민주진영의 서방 세계가 불참 보이콧을 했고, 민주진영에서 개최된 1984 LA 올림픽에서는 공산진영 국가들이 대거 보이콧을 하고 불참했죠. 즉, 서울 올림픽 이전에 치러진 올림픽들은 냉전으로 세계가 분단된 상황에서 치룬 올림픽이었고, 이에 세계적인 행사이지만 적대관계의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 올림픽이 이어진 것인데요. 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은 이전의 올림픽들과는 달랐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극소수의 국가들만 제외하고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이 전부 참여하는 기적을 이뤄내 사실상 88 서울올림픽에서 화합을 이끌고 냉전 종식을 선언한 셈이 된 것입니다. 이에 진영과 전쟁에 관계없이 다 함께 춤을 추게 만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자는 서울올림픽 주제가인 손에 손잡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88 서울올림픽은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의 의미 외에도 역대 올림픽 중에서 가장 진정한 세계의 화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희박한 확률을 이겨내 올림픽을 개최하고 올림픽으로 세계의 화합을 이끌어 성공적으로 치룬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이뤄낸 기적 1위는 한강의 기적입니다.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서울을 바라보며 재건하는데 100년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맥아더 장군의 예상을 뛰어넘어 불과 반세기 만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일궈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상승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해방 당시 45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은 어느덧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죠. 최빈국에서 경제주요국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아래에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외화를 벌기 위해 독일까지 날아가 광부와 간호사로 혹독한 노동을 했으며, 군인들은 해외로 파병을 나가 미국의 원조를 끌어내 경제개발의 밑거름이 되었죠. 또 정부는 산업구조를 중화학공업 위주로 과감히 개편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촉진했고, 많은 국민들이 근검절약하며 현재는 상상하기 힘든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도 성실히 일했죠. 이 같은 국민들의 노력이 모여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기적을 이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국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게 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사건이 가장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적에 직접 참여하고 기적을 만들어낸 국민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